조합원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전기공사 공제조합 영업지원실장 홍기환입니다. 2021년도 경영전 세미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도급법에 대하여 우리 조합 사내 변호사를 모시고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 올 한 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무사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엄벌하여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자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사업장 내의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의 중대재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죠. 명칭이 길어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를 포함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정진하기 위한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장 내의 중대재해인 중대산업재해와 사업장 밖의 중대재해인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망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중대재해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차이가 있지요?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중심의 처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자 중심의 처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처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행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럼 부상질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상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동일한 처벌 수위로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처금 외에도 민사책임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재해에 해당이 될 때 사업주와 법인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병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병과 규정이란 사업주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벌주의에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법인도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혹시 대표이사의 벌금을 법인이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까?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이므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벌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보다도 그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벌칙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일본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 등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처벌 수위보다도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에 준한다는 의미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므로 안전보건 담당 등기이사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따로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보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임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 형식적인 임원이라면 나중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 처벌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임원이라고 하면 타이틀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자 중심의 처벌 원칙이므로 그 형식적인 임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회사 측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중대재해로 가면 이제 회사 측의 피해가 크니까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상 사고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재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더라도 기업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를 은폐하려는 사업장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중대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와 법인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대신에 재해자 측과 적정한 합의금으로 공상 합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혹시 은폐하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산재를 은폐할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노동청에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조사 방향은 다소 좀 다릅니다. 경찰 조사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노동청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으면 행정종결 또는 내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조치가 있습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작업 중지 명령은 부분 작업 중지와 전면 작업 중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 사업장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선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관할 노동청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정으로 판정되게 되면 작업중지 해제가 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게 되면 작업중지 해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을 판단하는 시점이 사고 발생 직후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상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 후 완치되지 않은 부상자를 확인한 다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전치 몇 주 등과 같이 사전적으로 예상 치료 기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치료를 완료한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완치되지 않은 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6개월 이내에 치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노동청에 보고부터 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처벌 기준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제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처벌이 됩니까? 사망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모두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지 않는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중대재해는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은 현장별 근로자 수로 봅니까? 아니면은 사업체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공사 현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기공사 준공 후에 전기 감전으로 시민이 다친 경우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지요. 전기공사 준공 후에 일반 시민이 전기 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준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원인일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책임 문제는 분리해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설치상의 결함이 그 원인일 경우에는 설치업체가, 관리상의 결함이 그 원인일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그 책임이 있다면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혹시 그 책임기간 같은 것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책임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준공시설이 존속될 때까지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만일 뇌출혈로 사망한다면 중대재해로 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을 24가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이 아닌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100%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핵심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시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하여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응 절차와 중대재해 발생 시 구호 조치 등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련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안전보건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보건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안전관리법에도 안전조치를 위한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100% 지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를 위한 확실한 면책 조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를 100%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완전히 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처벌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의무 이행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의 경우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할 책임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권리, 즉 사용권이나 소유권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청에서 중대재해 책임을 면하고 하청이 중대재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하청이 사용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한 원청이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은 이제 경영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준수 의무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의 귀책 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자 중심의 처벌 원칙이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현장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 및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근로자 및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님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영지원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